여러분 혹시 이런 날이 오실까봐 두려우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이 단 하나도 없는 그런 날 말입니다. 달력을 보면 텅 비어 있고 휴대폰은 조용하고 거실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울리는 그 순간.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낯선 감정. 과연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그 감정의 정체를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이겨낸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살고 계신 박미순 씨 이야기입니다. 올해 61살이신 박미순 씨는 30년 동안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셨습니다. 단 하루도 아프다고 쉰 적이 없었습니다. 추운 겨울 아침 5시에 일어나 버스를 타고 학교로 나가 아이들 밥을 지으셨습니다. 그 일이 힘들지 않았냐고 물으면 박미순 씨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힘들지요. 그런데 아이들이 맛있다고 밥그릇 싹 비워놓는 거 보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생기거든요. 그것이 박미순 씨를 30년 동안 버티게 한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맘때 박미순 씨는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동료들이 꽃다발을 안겨주었고 학교 교장 선생님이 수고 많으셨다고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미순 씨는 웃으며 사진을 찍었고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박미순 씨는 창문 밖을 내다보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나는 누구지? 그 질문이 박미순 씨의 가슴을 오랫동안 눌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정신건강의학 분야에서는 이것을 역할 정체성 상실이라고 부릅니다. 서울 삼성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퇴직 후 2년 이내 성인일 243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이들 중 68%가 뚜렷한 목적 상실감을 경험했고 그 가운데 41%는 우울 증상으로까지 발전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우울 증상은 경제적 어려움보다 사회적 역할 상실과 더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돈 때문에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울해진다는 뜻입니다. 박미순 씨도 처음에는 이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단지 피곤함이 쌓인 거겠지 싶었습니다. 퇴직하고 첫 한 달은 사실 그런대로 좋았습니다. 평일 낮에 마트를 가보니 사람이 없어 신기했습니다. 드라마도 처음으로 낮에 보았습니다. 손녀딸 수아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간식도 해줄 수 있었습니다. 박미순 씨는 이게 진짜 여유로운 인생이구나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나자 그 여유가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직장을 다니고 있어 혼자 식사를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보면 다들 바쁘다고 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아직 일을 하고 있었고 어떤 친구는 아이들 육아 때문에 정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박미순 씨는 혼자 집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결국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텔레비전을 틀어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책을 꺼내봤지만 눈이 페이지 위를 떠다닐 뿐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미순 씨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쓸모가 없어진 걸까?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은 나약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을 책임감 있게 열심히 살아온 분들에게 더 강하게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신의 역할과 자신을 동일시해 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급식 선생님이다. 나는 가장이다. 나는 어머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사라질 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박미순 씨가 이 질문의 답을 어떻게 찾아가셨는지 여러분께 솔직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뇌와 마음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들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30분쯤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혹은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박미순 씨는 자신의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은 주변을 따라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창 모임에 나갔더니 친구들이 문화센터가 좋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강의가 있다고 해서 박미순 씨도 따라 신청했습니다. 클레이 공예 수업이었습니다. 처음엔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강사 선생님이 친절했고 수강생들도 모두 비슷한 나이대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수업을 마치고 나오면서 박미순 씨는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공예품을 만들긴 했는데 집에 가서 이걸 어디다 두지 싶었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남편이 건강을 위해 함께 등산을 다니자고 했습니다. 박미순 씨도 좋다고 했습니다. 주말마다 경기도 근처 산을 올랐습니다. 숨이 차긴 했지만 남편과 같이 하니 처음에는 즐거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상에 올라서 탁 트인 하늘을 바라보다가 박미순 씨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왜 그러냐고 물었을 때 박미순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이 느낌이 무엇인지 박미순 씨는 석 달째 이해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박미순 씨는 손녀 수아와 함께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오래된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학자 정약용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사실 역사에 관심이 없으셔서 대충 보려다가 한 장면에서 멈추게 되셨습니다. 그 장면은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혼자 방 안에 앉아 책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작은 방에서 그는 어떻게 그토록 많은 것을 남길 수 있었을까? 박미순 씨는 그 의문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정약용에 대한 글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박미순 씨와는 다른 분의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더 넓은 시각을 드릴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에 사시는 윤재석 씨입니다. 올해 72살이신 윤재석 씨는 30년간 버스기사로 일하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첫 차를 운행하고 저녁 6시가 넘어야 집에 돌아오는 삶이었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핸들을 잡은 손은 거칠어졌고 무릎도 시큰거렸지만 윤재석 씨는 한 번도 이 일이 싫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승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타시는 단골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우리 기사님, 오늘도 고생이 많아요 하고 인사를 건네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길을 잃은 외지 손님을 내려서 직접 방향을 알려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작은 연결들이 30년을 버티게 한 보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정년이 되어 운전대에서 손을 놓은 뒤 윤재석 씨도 비슷한 감정을 경험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어딘가로 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갈 곳이 없는 그 어색한 느낌. 윤재석 씨의 경우는 박미순 씨와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해결책을 찾으셨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보실 줄 아시죠? 하면서 영상 몇 개를 보여줬습니다. 그 영상 중 하나가 기계 수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윤재석 씨는 평생 버스를 몰면서 간단한 차량 정비는 스스로 하셨습니다. 엔진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문제인지 대충 아셨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윤재석 씨 안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관심이 깨어났습니다. 윤재석 씨는 집 창고에서 오래된 라디오 하나를 꺼냈습니다. 10년도 넘은 것이었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아 오래전에 그냥 창고에 처박아 뒀던 것이었습니다. 영상에서 배운 대로 드라이버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라디오를 열어보았습니다. 납잼이 떨어진 부분이 보였습니다. 납잼 인두기를 사서 직접 수리해 보았습니다. 처음엔 잘 안 됐습니다. 두 번째도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도전 끝에 라디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윤재석 씨는 주먹을 쥐셨다고 합니다. 예스. 이 경험이 윤재석 씨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 후로 고장난 선풍기를 고쳤습니다. 이웃 어르신이 쓰시던 낡은 라디오도 고쳐드렸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형광등 교체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직접 달려가 고쳐드렸습니다. 그 후로 경로당에 가면 사람들이 윤 기사님 왔어요 하며 반겨주었습니다. 윤재석 씨는 그 느낌이 버스 승객들이 반겨주던 때와 비슷하다고 하셨습니다. 역할이 바뀌었을 뿐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은 같았습니다. 여러분, 박미순 씨와 윤재석 씨의 이야기에서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두 분 모두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혀 다른 분야에서 방향을 찾으셨지만 결국 같은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정성을 들이는 것이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될 때, 그 느낌이 우리 삶의 의미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도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 쓴 것은 언젠가 이 글이 누군가에게 닿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하루하루를 버티게 했습니다. 우리의 하루도 그 믿음 하나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뇌 건강에 대해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뇌가 굳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20세기 초반의 낡은 생각입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매우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뇌는 60세에도 70세에도 심지어 80세에도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물론 젊을 때보다 속도는 느립니다. 하지만 멈추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경가소성을 자극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자극제는 새로운 감각 경험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걷는 것, 처음 맡아보는 냄새를 맡는 것,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밥을 먹어보는 것, 이렇게 평소와 다른 감각 경험이 뇌에 새 회로를 만드는 자극이 됩니다. 대한신경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매주 2번 이상 새로운 환경이나 경험에 노출되는 성인은 그렇지 않은 성인에 비해 해마 위축 속도가 33% 늦었습니다. 두 번째 자극제는 손을 쓰는 활동입니다. 뜨개질, 요리, 도자기, 정원, 가꾸기, 악기, 연주 모두 포함됩니다. 손에는 신경이 아주 밀집해 있습니다. 손끝의 신호는 뇌에서 굉장히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정밀하게 사용하는 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뇌의 넓은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박미순 씨가 흙을 만지고 잎을 주워내는 것, 윤재석 씨가 납잼 인두기를 다루는 것, 이 모든 것이 뇌를 깨우는 활동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자극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쓰기입니다.
이 세 가지 자극제를 다 합쳐도 특별히 비싼 것이 없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여러분 집에 있는 것들로 충분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뇌 건강을 망치는 것들도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단조로운 반복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텔레비전 채널을 켜고 같은 프로그램을 보고 같은 음식을 드시는 삶,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규칙적인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새로운 자극이 전혀 없으면 뇌는 조금씩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국립서울병원 고령정신의학과 팀이 발표한 연구를 보면 자극이 적은 반복적 일상만을 보내는 70대 성인 그룹에서 5년 후 인지기능 저하 비율이 23%였던 반면 소규모 새 활동을 한 가지 이상 포함한 그룹에서는 9%였습니다. 같은 나이에 같은 시간이 흘렀는데 결과가 달랐습니다. 무엇을 하며 보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새로운 것을 해야 할까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루에 10분에서 20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10분간 일기를 쓰거나 새 책의 첫 장을 읽거나 베란다에서 식물을 살펴보는 것, 이 작은 시간이 뇌 건강에 결정적 차이를 만듭니다. 윤재석 씨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자신이 본능적으로 한 일이 맞는 방향이었다는 것을 확인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유를 알면 더 자신감 있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나에게 좋은지 알면 귀찮은 날도 더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바로 사회적 연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사람 만나기가 귀찮아진다고 하십니다. 몸도 불편하고 이동이 힘드니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더 편하다고 하십니다.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80년 넘게 진행해온 성인 발달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행복 연구 중 하나입니다. 이 연구에서 사람들의 장기적인 건강과 행복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돈도 지위도 유전자도 아니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의 질이었습니다. 따뜻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가 많을수록 노년의 건강과 삶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나왔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친밀한 관계의 수보다 단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십 명의 지인이 있어도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으면 외로움을 느낍니다. 반면 딱 한두 명이라도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건강하게 늙어갑니다. 박미순 씨는 텃밭 강의에서 만난 그 어르신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전화 통화를 하셨습니다. 식물 이야기도 하고 요즘 손자 이야기도 하고 가끔은 어릴 때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거창하지 않은 그 30분짜리 통화가 박미순 씨의 한 주를 따뜻하게 해주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윤재석 씨도 경로당에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두세 명의 어르신들과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셨습니다. 예전에는 경로당이 그냥 시간 때우는 곳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진짜 친구들이 있는 곳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정약용 선생도 유배지에서 혼자였지만 완전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편지를 쓰셨고
가끔 찾아오는 방문객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글들은 훗날 수많은 사람들과의 연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의 글을 읽는 우리는 200년이 넘는 시간을 건너 그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연결은 멀리 있는 사람과 화려하게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하루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 한 명이 있는 것, 내가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참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잠깐 쉬어가는 마음으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박미순 씨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30년 직장 생활을 마친 뒤 역할 정체성 상실이라는 감정을 경험하신 분이었습니다. 이 감정은 나약함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온 증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창원의 윤재석 씨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두 분 모두 다른 방향에서 하지만 같은 원리로 방향을 찾으셨습니다. 자신이 정성을 들이는 것이 누군가에게 닿을 때 삶의 의미가 생긴다는 원리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삶을 통해 이것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200년 전에도 사람들은 역할을 잃었고 200년 전에도 그 해결책은 쓰고 배우고 가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신경과학이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글쓰기와 새로운 배움과 손으로 하는 활동이 뇌 건강을 지키고 감정을 안정시킨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사회적 연결의 중요성도 이야기했습니다. 수십 명의 지인이 아니라 단 한 명과의 진심 어린 관계가 노년의 건강을 지킨다는 것을,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화려하거나 거창한 것이 아닌 작지만 진심이 담긴 것들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1762년에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여 22세에 정조 임금 앞에서 시험을 치러 등과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가장 유능한 관리 중 한 명으로 인정받았고 수원 화성을 설계하는데 핵심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801년 천주교 박해 사건이 일어나며 그의 인생은 한순간에 뒤집혔습니다. 형은 목숨을 잃었고 정약용 자신은 전라남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 나이 40살, 인생에서 가장 패기 넘쳐야 할 나이에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지위도, 가족도, 명예도, 미래도.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세상을 원망하며 술로 세월을 보내셨겠습니까? 아니면 몸져 누워 병이 드셨겠습니까? 당연한 선택일 겁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강진에 도착한 첫날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고 둘째 날부터 글을 썼습니다. 18년의 유배 기간 동안 그는 무려 50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신서 등 오늘날까지도 한국 학자들이 연구하는 방대한 저술이 모두 그 작은 유배지 방에서 나왔습니다. 박미순 씨는 이 사실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아무런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그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박미순 씨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다 정약용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 한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그것을 기록해 두지 않으면 그것은 바람 속에 던진 말과 같다. 반면 기록된 생각은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 한 문장이 박미순 씨의 마음에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그날 이후 박미순 씨는 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서랍 속에 있던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식사로 무엇을 드셨는지 한 줄 적으셨습니다. 된장찌개하고 시금치 나물,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 줄을 쓰고 나서 박미순 씨는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다음 날에는 두 줄을 쓰셨습니다. 식사 내용과 그날 수아가 한 말, 그 다음 날에는 세 줄,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박미순 씨의 노트에는 빼곡히 그녀의 하루하루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박미순 씨가 하신 일이 사실 매우 중요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뇌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뇌 안에는 해마라고 하는 작은 기관이 있습니다. 이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해마의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대한고령정신의학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무런 자극 없이 반복적인 일상만 지속할 경우 해마는 60대부터 매년 약 1에서 2%씩 부피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기억력 저하의 핵심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감소가 특정 활동으로 늦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활동 중 하나가 바로 글쓰기입니다. 글을 쓰면 뇌 안에서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오늘 있었던 일을 기억에서 끄집어냅니다. 그 다음 그 기억을 언어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손으로 옮겼습니다. 이 세 가지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면 해마뿐 아니라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이 모두 활성화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글을 쓰는 동안 뇌 전체가 켜진다는 뜻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 신경과학 연구팀이 65세 이상 성인 387명을 3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매일 일기나 회고록 쓰기를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기능 유지율이 34% 높았습니다. 치매 발생률은 무려 2.4배 낮았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한 약도 아닙니다. 비싼 영양제도 아닙니다. 노트와 볼펜 하나면 됩니다. 박미순 씨는 노트에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또 한 가지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그것은 생각이 정리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뒤엉켜 있던 감정들이 종이 위에 옮겨지면서 마치 실타래가 풀리는 것처럼 조금씩 명확해졌습니다. 내가 왜 공허한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질문들이 그를 통해 서서히 답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박미순 씨가 글쓰기를 한 달쯤 하셨을 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쓸 것이 없어졌다는 느낌이 든 것입니다. 매일 비슷한 일상에서 무엇을 쓸까 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때 박미순 씨는 정약용이 했던 또 다른 일을 떠올렸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단순히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강진 현지의 어부들과 농부들을 만나 그들의 지식을 기록했고 책을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을 뽑아 정리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학생이자 선생이었습니다. 박미순 씨는 생각하셨습니다. 나도 뭔가를 배워볼까? 그런데 무엇을 배울까? 거창한 것은 못하겠고, 그때 박미순 씨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이었습니다. 화분 속 식물이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박미순 씨는 오랫동안 일이 바빠 화분을 거의 돌보지 못하셨습니다. 물을 언제 줘야 하는지도 몰랐고 햇빛을 얼마나 쬐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박미순 씨는 식물 키우기를 제대로 배워보기로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도서관에 가서 식물 관련 책을 한 권 빌리셨습니다. 읽어보니 생각보다 내용이 깊고 흥미로웠습니다.
식물마다 필요한 환경이 다르다는 것,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죽고 너무 적게 줘도 죽는다는 것, 흙의 종류가 중요하다는 것, 박미순 씨는 책에서 배운 것을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바로 화분에 적용해 보셨습니다. 2주가 지나자 시들어가던 화분이 새 잎을 내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박미순 씨는 마치 자신이 회복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십니다. 이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새로운 언어나 악기처럼 정밀한 기술을 배우는 속도는 젊었을 때보다 느려집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신이 관심 있고 좋아하는 분야를 배울 때 60대와 70대의 뇌는 20대와 30대 못지않은 집중력을 발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꾸준히 관심 분야를 학습하는 성인 그룹은 학습을 중단한 그룹에 비해 신경 가소성 지표가 평균 27% 높게 유지됐습니다. 신경 가소성이란 쉽게 말하면 뇌가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유지되면 기억력도 판단력도 감정 조절 능력도 함께 유지됩니다. 나이가 들어 배우는 것이 오히려 뇌 건강에 더 집중적인 약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박미순 씨는 식물을 배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흙에 대해 궁금해지셨습니다. 흙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도서관에서 텃밭 가꾸기 관련 책도 빌리셨습니다. 그러다 아파트 베란다에 작은 텃밭 상자를 하나 들여놓기로 하셨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남편이 반대했습니다. 베란다에 흙 들어오면 지저분하지 않겠어. 박미순 씨는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2달만 해볼게요. 효과 없으면 치울게요. 이제 정약용 선생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약용을 그저 위대한 학자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가 얼마나 인간적인 분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유배지 강진에서 정약용 선생이 처음 머문 곳은 주막집 골방이었습니다. 주막주인 노파가 딱하게 여겨 방 한 칸을 내준 것이었습니다. 그 방은 사방이 마치 손바닥만 했습니다. 그 작은 방에서 그는 첫 해를 보냈습니다. 처음엔 너무 초라해서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며칠 후 같은 편지에 다시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니다. 이 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 짧은 문장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절망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찾는 것, 그것이 정약용 선생이 18년을 버틴 비결이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면 절망이 옵니다. 할 수 있는 것 하나에 집중하면 의지가 생깁니다. 이것은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통제감의 회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통제감이란 내 삶에서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느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생각대로 안 되고 세상이 변해가고 자녀들이 독립해 나가면서 이 통제감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통제감은 거대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노트에 한 줄을 쓰기로 결심했고 실제로 썼다. 그 작은 결심과 실행이 통제감을 회복시킵니다. 오늘 화분에 물을 주었다. 오늘 새 책의 첫 장을 넘겼다. 이 사소해 보이는 결정들이 쌓여서 내 삶은 내가 이끌고 있다는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발표에 따르면 은퇴 후
2년 이내 성인에서 자기 효능감이 높은 그룹은 낮은 그룹에 비해 우울 증상 발생률이 57% 낮았습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내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실제로 작은 일을 해내는 경험을 통해 쌓입니다. 어제보다 한 줄을 더 썼을 때, 오늘 화분에 새 잎이 났을 때, 망가진 라디오에서 소리가 났을 때, 그 순간들이 자기 효능감을 쌓는 벽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처음에는 주막 노파의 아들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마을에서 공부하고 싶은 청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그들을 가르치면서 오히려 자신도 더 많이 배웠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려면 자신이 더 깊이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가르침 속에서 자신의 학문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박미순 씨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텃밭 강의에서 만난 분이 어떻게 하면 상추가 잘 자라냐고 물었을 때 박미순 씨는 설명해 드리면서 오히려 자신이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복습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윤재석 씨도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간단한 가전제품 고치는 법을 가르쳐 드리면서 자신의 실력도 더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나눔의 힘입니다.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 이 방향의 전환이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는 나눌 것이 더 많아집니다. 30년, 40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 그것은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그 지식을 나눌 기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노후를 빛나게 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것을 혼자만 간직하는 것은 물을 도간에 가두는 것과 같다. 물은 흘러야 깨끗해지고 지식은 나눠야 더 풍성해진다. 여러분이 살면서 얻은 지혜를 나눌 기회를 찾아보십시오. 손주에게 어릴 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나눔입니다. 이웃 어르신에게 가끔 전화를 드리는 것도 나눔입니다. 동네 아이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도 나눔입니다. 그 나눔의 순간마다 여러분은 쓸모 있는 존재입니다. 자, 이제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실제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딱 일주일을 정하는 것입니다. 일주일만 해보겠다고 마음 먹는 것입니다.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닙니다. 딱 7일입니다. 7일 동안 3가지만 해보십시오. 첫 번째, 하루 한 줄 기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종이에 오늘 날짜와 날씨를 쓰십시오. 그리고 문장 하나를 더 쓰십시오. 어떤 문장이어도 됩니다. 오늘 점심에 갈비탕 먹을 예정이다 라고 써도 됩니다. 어제 텔레비전에서 재밌는 게 나왔다라고 써도 됩니다. 딱 2줄이면 됩니다. 일주일 후에 그 7줄을 읽어보십시오. 뭔가 느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집에 있는 것 중 관심 가는 것 하나를 찾으십시오. 창고에 먼지 쌓인 물건이 있습니까? 냉장고에 한 번도 제대로 써본 적 없는 향신료가 있습니까? 책장에 오래전에 사서 반도 안 읽은 책이 있습니까? 그것을 꺼내서 잠깐 들여다보십시오. 단 10분입니다. 10분간 그것에 집중해 보십시오. 인터넷을 검색해 봐도 됩니다. 관련 유튜브 영상을 찾아봐도 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배움의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오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연락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랫동안 연락을 못했던 친구도 좋고, 자주 보지 못하는 형제도 좋고,
멀리 사는 자녀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연결의 시작이 됩니다. 일주일 후에 이 세 가지가 어떤 느낌이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부담스러웠나요? 아니면 생각보다 괜찮았나요? 우리가 느낀 것을 기록해 두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오늘부터 만들어가는 새로운 삶의 첫 페이지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런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오늘 한 가지를 배웠느냐? 오늘 한 줄을 썼느냐? 오늘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였느냐? 이 세 가지를 매일 했다면 그날은 결코 헛된 하루가 아니다. 200년 전 유배지 골방에서 나온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박미순 씨는 퇴직 1년이 지났습니다. 노트는 세 번째 권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베란다 텃밭은 이제 상추, 쪽파 외에 방울토마토까지 늘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에는 도서관에서 만난 분과 전화 통화를 합니다. 삶이 화려하게 바뀐 것이 아닙니다. 달라진 것은 단 하나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이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런 소박한 기대감이 아닐까요? 윤재석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경로당 어르신의 선풍기를 고쳐드리고 오셨다고 합니다. 어르신이 고맙다고 손을 꼭 잡으셨는데 그 느낌이 30년 전 승객들이 버스에서 내리며 기사님 수고하세요 하던 그 느낌과 똑같다고 하셨습니다. 역할은 바뀌었지만 그 온기는 같았습니다. 우리 모두 그 온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온 것들이 이미 충분히 많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인내심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넓은 눈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드는 것은 쇠퇴가 아닙니다.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18년의 유배를 거쳐 더 깊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지금 이 시간을 통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믿으십시오. 베란다 텃밭 상자 안에 박미순 씨가 처음 심은 것은 상추와 쪽파였습니다. 흙을 담고 씨앗을 넣고 물을 주는 그 단순한 과정이 박미순 씨에게는 이상하게 우리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도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흙 속에는 마이코박테리움 바카이라는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균은 사람이 흙을 만질 때 피부와 호흡기를 통해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세균이 몸 안에 들어오면 뇌에서 세로토닌 분비를 자극합니다. 세로토닌은 우리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물질입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기분이 좋아지게 해줍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발표 자료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흙을 다루는 취미를 가진 성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우울 지수가 평균 31% 낮았습니다. 박미순 씨는 처음에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냥 흙을 만지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먼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2주가 지나자 상추 싹이 나왔습니다. 그 작은 초록빛이 나왔을 때 박미순 씨는 사진을 찍어 딸에게 보내셨습니다. 어머니 잘하셨네요 하고 딸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 박미순 씨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뿌듯함을 느끼셨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박미순 씨가 하신 일들을 정리해 보면 글쓰기, 배우기, 자연, 가꾸기 세 가지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세 가지는
정약용 선생이 강진 유배 시절에 실천한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정약용은 매일 글을 썼고 매일 책을 읽고 배웠으며 다산 초당 주변에 직접 채소를 가꾸고 물고기를 길렀습니다. 왜 수백 년의 시간 차이가 있는데 같은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그것은 이 세 가지가 인간 뇌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세 가지를 원합니다. 첫째는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글쓰기가 그 역할을 합니다. 둘째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그 역할을 합니다. 셋째는 자연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키우는 것이 그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될 때 뇌는 안정되고 마음은 충만해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방법을 택했고 18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삶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위대한 업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그 답이 그의 삶 속에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미순 씨는 30년 직장 생활 후 퇴직하면서 역할 정체성 상실이라는 감정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감정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책임감 있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박미순 씨는 처음에 주변을 따라 여러 취미를 시도했지만 충만감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다 정약용 선생의 삶을 접하면서 세 가지를 시작하셨습니다. 글쓰기, 배우기, 자연, 가꾸기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뇌 자기 표현, 성장, 자연 연결이라는 근본적인 필요를 채워줍니다. 이제 박미순 씨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왜 일어났는지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미순 씨가 세 가지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박미순 씨는 여느 때처럼 베란다에서 상추 잎을 뿌차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뭔가 하고 계시나 봐요. 박미순 씨는 잠깐 멈추셨습니다. 글쎄다, 별거 없어. 그냥 내 페이스대로 살고 있어. 전화를 끊고 박미순 씨는 생각하셨습니다. 맞다. 요즘 나는 내 페이스대로 살고 있구나. 이게 사실 대단한 변화입니다. 퇴직 초기에 박미순 씨는 항상 남과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저 친구는 손자를 보러 다니고 저 친구는 여행을 다니고 그런 비교 속에서 본인은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자 그 비교의 눈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오늘은 노트에 뭘 쓸까? 오늘은 식물이 얼마나 자랐을까? 하는 작은 관심들이 하루를 채웠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것도 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우리 뇌에는 보상회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되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회로입니다. 문제는 비교에 의존하는 삶에서는 이 도파민이 항상 부족한 상태가 된다는 점입니다. 남보다 더 잘해야 느끼는 만족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이 더 잘하면 나는 또 뒤처집니다. 이 사이클은 불안을 만듭니다. 반면 작은 성취에 집중하는 삶에서는 도파민이 꾸준히 분비됩니다. 상추 싹이 올라왔을 때, 어제보다 노트 한 줄을 더 썼을 때, 오늘 새로운 것을 하나 알게 되었을 때, 이 모든 순간이 뇌에게 작은 성공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쌓일수록 불안은 줄어들고 안정감이 생깁니다. 바로 이것이 박미순 씨가 달라진 이유였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연구팀이 60대 이상 87명을 2년간 추적한 결과를 보면 자기 내면의 기준에 따라 소박한 일상 루틴을 가진 그룹이 사회적 비교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그룹보다 정서 안정 지수가 2.1배 높았습니다. 그리고 삶의 만족도는 1.7배 높았습니다. 이 차이는 소득이나 건강 상태와는 무관했습니다.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가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박미순 씨는 이 사실을 모르고 경험으로 먼저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더 신뢰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이 먼저 방향을 찾고 과학이 나중에 그것을 설명해 준 경우입니다. 5개월이 지난 어느 날 박미순 씨는 손녀 수아와 함께 베란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아가 할머니 여기서 키운 상추예요 하고 도시락에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박미순 씨는 상추를 따서 씻어 수아의 도시락통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창가에 앉아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다시 돌아왔구나. 이번에는 학교 급식실이 아니라 내 베란다에서.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은 자리나 직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성을 들인 무언가가 누군가에게 작은 기쁨이 될 때 그 느낌이 옵니다. 정약용 선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쓴 책이 당장 세상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글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닿을 것이라고. 그 믿음이 18년을 버티게 했습니다. 여러분께 정약용 선생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족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 중에 두 아들에게 수백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들 속에는 공부하는 법, 생활하는 법, 사람을 대하는 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등장하는 내용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네 어머니를 잘 돌보아라 였습니다. 유배지에서 그가 가장 마음 아파한 것은 자신의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아내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이 편지들을 읽다 보면 정약용 선생이 얼마나 가족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위해 그는 썼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위해 그는 배웠습니다. 가족이 그에게는 유배라는 절망을 견디게 하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일어나야 할 이유 말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손주의 얼굴이 그 이유일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아직 다 못한 일들이 그 이유일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내가 없으면 걱정할 가족이 그 이유일 것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노트의 첫 페이지에 적어 두십시오. 박미순 씨의 노트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수아가 초등학교 졸업식 날까지 건강하게 있고 싶다. 수아는 지금 유치원생입니다. 앞으로 7년이 남았습니다. 이 7년이 박미순 씨의 이유입니다. 매일 아침 그 문장을 보면서 박미순 씨는 오늘도 건강하게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신다고 합니다. 윤재석 씨의 이유는 좀 다릅니다. 아직 고치지 못한 것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아들네 집에 있는 낡은 세탁기 언젠가 고쳐줘야 하는데 아직 못했다고요. 그 세탁기가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채로 있는 것이 윤재석 씨를 매일 아침 일어나게 하는 이유라고 하셨습니다. 웃음이 나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삶의 이유의 진짜 모습입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고 구체적일수록
더 강한 이유가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8년간 유배지에서 그를 살게 한 이유는 역사에 남을 위대한 학자가 되겠다는 거창한 목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편지를 보내면 한 달 뒤에 아들이 읽겠지. 오늘 이 챕터를 마무리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이 종이 위에 남겠지. 이 작고 구체적인 이유들이 하루하루를 이어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몸 건강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 건강과 몸 건강은 사실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정신건강의학에서는 이것을 심신연결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따라 무너지고 몸이 아프면 마음도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소개해드린 활동들이 실은 몸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글쓰기가 왜 몸 건강에 좋을까요? 글을 쓰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어든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서 하루 15분씩 자유롭게 글을 쓴 그룹은 3주 후 혈중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19% 감소했습니다. 코르티솔이 줄면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면역 기능이 향상됩니다. 흙을 만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흙 속의 세균이 세로토닌을 자극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로토닌은 장 건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장에는 세로토닌 수용체가 많이 있습니다. 세로토닌이 활성화되면 장 운동이 좋아지고 소화가 잘 됩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배도 편안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몸에 영향을 줍니다. 뇌가 활성화될 때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뇌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면 전반적인 혈관 건강도 개선됩니다. 실제로 규칙적으로 지적 활동을 하는 성인은 그렇지 않은 성인에 비해 혈압 수치가 더 안정적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연결이 몸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놀랍습니다. 하버드 연구에서 사회적 고립은 흡연보다 수명을 더 많이 단축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따뜻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면역 기능이 높고 만성 염증 수치가 낮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좋아하는 사람과 따뜻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입니다. 박미순 씨는 글쓰기를 시작한 뒤 3개월째 되었을 때 병원에 다니실 일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퇴직 초기에 원인을 모르는 두통으로 몇 번 병원에 가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두통이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서 마음이 안정되면 몸도 따라 안정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이 어렵거나 비싸지 않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비싼 건강식품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 노트 한 권, 볼펜 하나, 그리고 작은 화분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것도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두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하루 하나의 이유를 찾아보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쓴 책 중에 흠흠신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형사법에 관한 책입니다.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 자신도 어쩌면 억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을 자신의 안에 가두는 대신 우리도 아픔을 세상을 위한 무언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사회적 기여로 전환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억울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후회가 남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경험들이 지금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그 경험들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지혜입니다. 그것을 글로 쓰면 기록이 됩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 위로가 됩니다. 그것을 일상 속에서 표현하면 아름다움이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너무 아파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몸이 따라주지 않아요.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실제로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이 허락하는 가장 작은 것에서 시작하십시오.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오늘 있었던 좋은 일 하나를 떠올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한번 감사해 하는 것, 이것이 전부라도 됩니다. 이것도 우리 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너무 많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이 나이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유배지에서 책을 쓸 때 이것이 세상에 나올 수 있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알아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썼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한 가지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합니다. 그 한 가지가 쌓여서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돌아보면 박미순 씨처럼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옵니다. 박미순 씨에게 마지막으로 여쭤봤습니다. 지금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고요? 박미순 씨는 잠깐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글쎄요, 아침에 일어나서 베란다에 가서 식물들한테 물 주면서 오늘은 어떻게 됐나 들여다볼 때요.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있는 그 조용한 5분이 요즘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찾던 진짜 행복이구나.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혼자서 조용히 자신의 일을 들여다보는 그 5분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 골방에서 느꼈을 그 충만함이 바로 이 5분 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도 그 5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딱 5분.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자신의 무언가를 들여다보는 시간, 그 5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 마제로 돌아온 뒤에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뒤에도 그는 썼습니다. 배웠습니다. 가꾸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배지에서 시작된 것이 삶 전체를 채우는 방식이 된 것입니다.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부 습관이 우리를 정의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있으시든 내부에서 만들어가는 습관과 태도가 우리를 정의합니다. 오늘부터 그 습관을 조금씩 만들어 가십시오. 천천히, 작게, 그리고 진심으로. 이쯤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번째 계절을 살고 계십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비유한다면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가을이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비유가 좀 다르게 쓰였으면 합니다. 사람의 삶을 하루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태어나서 20세까지는 새벽입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에 고요함 속에서 서서히 빛이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20세에서 40세까지는 아침입니다. 활기차게 움직이고 가능성이 활짝 열린 시간입니다. 40세에서 60세까지는 한낮입니다. 가장 뜨겁고 가장 바쁜 시간입니다. 자식을 키우고 일을 하고 세상을 향해
가장 많이 부딪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60세 이후는 늦은 오후입니다. 하루 중 빛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그림자는 길어지지만 빛의 색깔은 가장 따뜻하고 깊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화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빛이 이 늦은 오후의 빛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황금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60세 이후는 인생에서 가장 깊이 있는 시간입니다. 화려함은 줄어들 수 있지만 깊이는 오히려 더해집니다. 정약용 선생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의 공부는 넓게 펼치는 것이지만 나이 든 뒤의 공부는 깊이 내려가는 것이다. 넓이와 깊이는 다릅니다. 20대의 배움이 넓이를 만든다면 60대의 배움은 깊이를 만듭니다. 그 깊이는 젊음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시간과 경험이 쌓여야만 생기는 깊이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경험한 것들, 그 모든 고비와 기쁨과 이별과 만남이 지금 여러분 안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이 깊이입니다. 그 깊이를 세상에 표현할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미순 씨가 노트에 쓴 글들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오늘 먹은 것과 수아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30년 급식 생활의 기억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밥을 지어주시던 기억, 어머니의 손맛이 어떻게 자신의 급식 솜씨가 되었는지 이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박미순 씨는 말씀하셨습니다. 글을 쓰다 보면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들이 다시 나와요. 그것들을 다시 보면서 내 삶이 이렇게 이어져 왔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이것이 자서전적 글쓰기의 힘입니다. 단순히 오늘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이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가 더 풍성해집니다. 과거가 단순한 지나간 일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만든 중요한 토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 순간을 노트에 한번 써보십시오. 어떤 장면이었는지, 누가 거기 있었는지, 어떤 냄새가 났는지, 어떤 소리가 들렸는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만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 여러분만이 쓸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책이 200년이 지난 지금도 읽히는 이유는 그것이 위대해서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유배지에서 흘린 눈물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세상을 바꾸고 싶은 열망이 담긴 글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의 마음에 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심이 담기면 됩니다.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순 씨는 30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신 뒤 퇴직하셨습니다. 퇴직 후 역할 정체성 상실이라는 감정을 경험하셨고 그것은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감정이었습니다. 그 감정은 나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감 있게 살아온 증거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창원의 윤재석 씨는 30년 버스기사 생활을 마치고 고장난 가전제품 고치기라는 본인만의 방향을 찾으셨습니다. 두 분이 다른 방법으로 같은 진리를 발견하셨습니다. 자신이 정성을 들이는 것이 누군가에게 닿을 때 삶의 의미가 생긴다는 것을 정약용 선생의 삶은 200년 전이지만 지금도 유효한 지혜를 담고 있었습니다. 쓰고 배우고
가꾸는 것, 그리고 가진 것을 나누는 것. 이 네 가지가 인간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방법이었습니다. 과학도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글쓰기는 뇌 전체를 활성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춥니다. 새로운 배움은 신경 가소성을 유지합니다. 손으로 하는 활동은 세로토닌을 분비시킵니다. 따뜻한 인간관계는 면역 기능을 높이고 수명을 늘립니다. 우리 모두 이 모든 것을 특별한 비용 없이 오늘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거나 더 젊어야 한다거나 더 건강해야 한다거나 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지금의 여러분 그대로가 이미 충분합니다. 우리는 모두 충분한 존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것들은 여러분이 그것을 더 잘 느끼도록 돕는 방법들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발견한 것도 결국 그것이었습니다. 외부의 조건이 어떻든 나는 여전히 생각하고 쓰고 배울 수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확신이 그를 18년 동안 살아있게 했고 500권의 책을 남기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500권이 될 수 있습니다. 노트 한 권에서 시작해서요. 오늘 박미순 씨의 이야기를 들으신 후 무언가 하나라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셨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당장 전부를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가지만 오늘 시작하면 됩니다. 노트를 꺼내거나 화분에 물을 주거나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분에게 안부를 전하거나 그 한 가지가 여러분의 오늘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황금 시간인 지금 이 늦은 오후의 빛 속에서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언젠가 여러분 곁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닿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각자의 500권입니다. 6개월이 지나자 박미순 씨의 노트는 2권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식사 내용과 수아의 말을 적던 것이 이제는 꽤 다양해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달라집니다. 텃밭에서 관찰한 것들, 책에서 읽은 내용 중 마음에 남은 것들, 그리고 어떤 날은 30년 급식 생활 중 잊지 못하는 순간들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적으셨다고 합니다. 3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어린이날 행사가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급식실 창문 너머로 저를 보더니 손을 흔들었습니다. 밥이 맛있다고요. 그 아이 얼굴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이런 문장들을 쓰면서 박미순 씨는 자신의 30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비로소 마음으로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글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면 더 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자서전적 글쓰기라고 부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었던 순간들을 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서 자서전적 글쓰기를 4주간 꾸준히 한 그룹은 정서적 소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과거에 대한 후회나 원망이 줄어들었습니다. 과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글로 쓰면 마음속에 막연하게 떠다니던 감정들이 구체적인 언어로 고정됩니다. 그러면 그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박미순 씨는 이 힘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느 날 남편이 여보, 요즘 표정이 참 좋아졌어 하고 말했을 때 박미순 씨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내 마음이 조금 정리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7개월쯤 되었을 때 박미순 씨는 동네 도서관에서 조용히 텃밭 관련 강의를 하나 신청하셨습니다. 사실 강의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셨습니다. 강의에 가보니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 많았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식물들이 저를 살려줬어요. 매일 물을 줘야 하니까 제가 일어날 이유가 생기더라고요. 박미순 씨는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나만 이런 마음인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 식물들이 나에게도 그런 의미였구나. 우리도 그런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 짧은 대화가 박미순 씨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제자들을 모아 가르쳤습니다. 혼자 배운 것을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써 더 깊어지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박미순 씨도 그것을 경험하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 오히려 내 생각이 더 명확해지는 그 경험을 여러분 지금까지 박미순 씨의 8개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해 보실 수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루 한 줄 쓰기입니다. 일기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먹은 것, 오늘 들은 것, 오늘 느낀 것 중 하나를 단 한 줄이라도 적어보세요. 노트일 필요도 없습니다. 달력 여백에 적으셔도 됩니다. 영수증 뒷면에 적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적는다는 행위 자체입니다. 이것이 뇌를 활성화시키고 감정을 정리하는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날씨라도 적으십시오. 오늘 날씨 맑은 바람 좀 쌈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줄이 두 줄이 되고 두 줄이 다섯 줄이 되는 것은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두 번째는 지금 내 집에서 관심 있는 것 한 가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식물이어도 됩니다. 음식이어도 됩니다. 동네 역사여도 됩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만화여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이라도 궁금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 한 가지에 대해 도서관에서 책 한 권을 빌려보십시오. 읽다가 재미없으면 덮어도 됩니다. 다른 책을 빌리면 됩니다. 천천히 자신에게 맞는 분야를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이미 배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너스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비교를 멈추는 연습입니다. 저 친구는 여행 다니던데 저분은 손자를 보러 다니던데 하는 생각이 들 때 잠깐 멈추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대신 오늘 나는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비교 없이 오늘의 나를 보는 것. 그것이 박미순 씨가 8개월 만에 찾아낸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사랑하면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의미가 생기고 의미가 생기면 매일이 달라진다. 박미순 씨는 상추 한 포기를 사랑했습니다. 노트 한 권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박미순 씨의 최근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퇴직한 지 꼭 1년이 되던 날 박미순 씨는 노트를 펼쳐 첫 장을 다시 읽으셨습니다. 1년 전에 적었던 첫 줄 된장찌개하고 시금치 나물. 그 한 줄을 보고 박미순 씨는 웃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이렇게 쓰셨다고 합니다. 오늘 베란다 상추에 새잎이 12장 났다. 수아가 할머니 상추 최고라고 했다. 우리 손주들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 우리 모두에게 이 한 문장이 일련의 여정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 이 확신을 가지기까지 박미순 씨에게는 상추 한 포기와 노트 한 권, 그리고 정약용 선생의 이야기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박미순 씨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계신 분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퇴직 후에 허전함을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서 갑자기 텅 빈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내 역할이 줄어드는 것 같아 불안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감정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바닥이 아닙니다. 방향을 찾는 출발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40살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쓰고 배우고 가꾸었습니다. 그렇게 18년을 보냈고 그 18년이 500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노트 한 권, 화분 하나, 책 한 권, 그것으로 오늘 시작하십시오. 오늘 박미순 씨의 이야기와 정약용 선생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드렸기를 바랍니다. 베란다 텃밭 상추처럼 그 씨앗이 언젠가 싹을 틔울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 함께 오늘 하루도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걸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이렇게 쌓여 여러분만의 500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과 나누어 주시고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